두 번째로 위주사랑이 이 영화에서 좋아했던 점은 사운드 사용인데요. 우리의 사운드 전문가 위주사랑. 그쵸. 이 영화의 사운드 총괄 감독이 월터 멀치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이 월터 멀치는 사실 이 사람이 어쨌든 책을 쓴 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심지어 번역도 돼 있고요. 이 월터 멀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 사람을 어디서 들었냐면은 더 커팅 엣지라고 그 다큐멘터리. 네, 되게 편집에 관한. 네, 편집에 관한 다큐멘터리. 거기에서 약간 메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월터 멀치예요. 제가 제대로는 안 봐서 뭐 사실 그 안에 뭐 되게 많은 내용이 있진 않아요. 그냥 오히려 그 다큐멘터리가 재밌는 거는 그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메타적으로 편집을 재밌게 해가지고 재미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뭐 사실 뭐 내용이 많이 안 보셔도 되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메인으로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월터 멀치인데 뭐 미주 사랑이 보내준 것에 의하면은 이 사람도 이제 USC를 나왔네요. 남가주 대학. 네. 존스 홉킨스 학사과정을 졸업하고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남가주 대학교 영화 석사과정에 입학해서 루카스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카스 세대가 영화를 학교에서 배운 첫 번째 세대의 감독들이에요. 맞죠. 이 시기가 또 드팔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세기죠. 그래서 스콜시지나 드팔마 같은. 그래서 코폴라가 세운 그 아메리칸 조트로프의 루카스의 데뷔작 THX1138. 네. 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영화의 사운드 디자이너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메리칸 그래피티의 사운드 디자이너이기도 한데 이제 미주 사랑이 보면은 THX1138은 모노인데 이 아메리칸 그래피티는 4트랙 돌비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한 영화라고 강조를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기가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운드 디자이너로서 음향 편집, 음향 효과를 다 총괄을 해서 어떤 하나의 통일된 사운드 컨셉으로 영화를 연출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이거 렉처인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메리칸 조트로프라는 회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LA 할리우드의 노조 규약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노조 규약에서는 음향 편집과 효과를 다른 사람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한 사람이 전체의 사운드를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연출한 게 가능했다고 하네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로도 이제 월터 멀치는 코폴라의 지옥의 묵시록이나 컨버세이션의 사운드 디자이너였다고 하고요. 컨버세이션은 코폴라가 아니지 않아요? 코폴라입니다. 그래요? 코폴라가 대부 1을 만들고 나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만들어라 해서 정말 난 이걸 만들고 싶어서 해서 만든 게 컨버세이션일걸요? 정확한 순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어쨌든 성공작 이후에 만든 중방 영화죠. 사실 비평적으로 굉장한 그 찬사를 받았지만 흥행에는 그닥 성공하지 못했던 영화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월터 멀치 얘기가 나오니까 이 영화의 스텝에 대해서 한 명 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마르시아 루카스. 지금은 이분이 루카스랑 이혼하시고 다시 결혼을 하셔서 성이 다를 거예요 아마. 근데 이분이 이제 루카스의 아내였는데 이분이 사실 되게 훌륭한 편집자예요. 영화 편집자인데 뭐 작품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제 루카스의 아메리칸 그래피티랑 그 다음에 루카스의 스타워즈 4, 5, 6을 편집했던 분인데 세 작품. 근데 이분이 편집을 한 영화가 스콜세지의 택시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스콜세지랑 루카스의 영화들을 이 시기에 스콜세지와 루카스의 영화들을 편집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편집이 굉장히 사실 택시 드라이버도 생각해보면은 이 아메리칸 그래피티랑 또 비슷한 면이 있죠. 그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그래서 밤거리에 차와 그 운전자와 도시의 풍경을 결합시키는 방식이 사실은 택시 드라이버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사실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마르시아 MARCIA 마르샤라고 부르는 게 맞나? 마르시아? 네, 마르시아 루카스. 하지만 지금은 루카스가 아니신 이분도 나름 재밌는 편집자라서 저는 갑자기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스타워즈도 사실 편집이 굉장히 복잡한 영화잖아요. 재밌는 트리비아. 네. 다시 사운드 얘기로 돌아와서
강의록에 보면 미주사랑님의 강의록에 보면 소리의 유무로 상황 변화를 표현한다 라고 써놨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러니까 저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미주사랑은 사운드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스타일인데 저는 사실 잘 몰라서 그게 잘 안 들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처음 볼 때 사운드에 대해서 많이 캐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미주사랑이 예시로 들은 걸 보면 이제 테리가 차를 도둑맞은 걸 깨달은 거를 사실 소리로 깨달으니까 라디오 소리가 안 들려 이거구나. 그냥 라디오가 없네 이래서 찾아보니까 차가 근데 뭐 이걸 대표적인 걸로 적어놓은 거겠죠 뭐. 다른 것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노래가 사실 굉장한 코멘터리를 하고 있고. 맞아요. 근데 뭐 저는 사실 이 장면 생각해 보면은 그냥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컨티뉴이티가 엄청 심각하게 깨지지 않아요? 아닌가? 저는 이거 보다가 약간 테리가 이제 이게 차 도둑맞기 직전에 무슨 상황이 있냐면 술을 구해가지고 이 얘기가 이렇게 잘 보이고 싶은 여자애랑 어디 좀 호숫가 같은 데로 가가지고 술을 좀 먹고 이렇게 뭐 키스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술을 이제 차 바깥에서 이렇게 차에다가 잔을 올려놓고 따라요. 그래서 네네. 바깥이 보이는데 약간 어스름한 것이 저는 밤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건 맞아요. 컨티뉴티 깨져 있어요. 근데 네. 다시 차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어둡고 키스를 막 하다가 밖에 나가서 키스를 해야겠다 이래서 다시 나가는데 또 새벽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아니 뭐 저는 뭐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마치 해가 이제 뜨고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됐는 그게 사실 중반일 뿐이었죠. 네, 근데 다시 밤이 되죠. 그 다음에 저는 이 장면에서 얘가 이 중요한 차를 아무리 여자한테 빠져도 차 키를 거기다 꼽아놓고 거기서 라디오 들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라디오 소리 들어야 되니까. 굳이 그 상황에서 라디오를 로맨스, 로맨틱. 성공적. 근데 실패했죠. 네. 차를 도둑맞음으로써. 아니 근데 뭐 역으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성공적이죠. 그쵸. 여자아이가 결국은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성공적이라고 말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또 뭐 음악의 차이로 인물 간의 이질감을 드러낸다고 미주사랑이 얘기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음악은 로큰롤이고 그러나 이제 8파. 네. 이 사람이 해리슨 포드구나. 네. 젊은 한 솔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약간 이 4명의 남자 아이들과는 조금 대립되는 약간 위협적인 인물로 나오는데 항상 카우보이 햇을 쓰고 있고 차를 굉장히 빠르게 모는 약간 무법자 같은 느낌으로 등장하는데 이 팔파라는 남자가 스티브에게 이별을 고하고 기분이 상해 있는 로리를 차에 옆에 태우고 또 밤에 한창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이제 로리를 차에 태우고 어색하니까 막 노래를 부르는데 로큰롤이 아니고 가곡 같은 어떤 노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우리 사람이 아니라 이질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해석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걸로 뽑은 게 이건 정말 강의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뭐 근데 이것도 뭐. 근데 사실 이거 라디오 뭐 그런 거 아닌가? 아쿠스마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라디오 DJ를 어쿠스매틱으로 본 거죠, 미주사랑은. 그렇죠. 그리고 사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고요. 어쿠스매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영화 속 세계 안에 있는 소리가 아니라 바깥에서 등장하는 소리인 거죠. 근데 여기선 사실 그게 좀 애매해요. 네, 왜냐면은 실제로 영화 세계 안에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인물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아니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코스메틱이라는 소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라디오를 듣고 있는 장면이 나오진 않죠. 라디오 듣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코스메틱이 아니라 실제 영화 속에 있는 다이어제릭 사운드라고 하면 그 음악이나 라디오, 음악의 소스가 화면 안에 등장하는 게 대부분이죠. 누군가 노래를 부른다든지 라디오를 튼다든지 그래서 소리가 나오면 이거는 다이어제릭 사운드인 거고. 아니 그건 그런데 어쿠스매틱은 기본 그런 거 아니에요? 소리의 원천을 알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논 다이어제릭이라고 하는 건데 논 다이제딕은 근데 어쿠스매틱을 그러니까 논 다이제딕이라고 하냐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소스를 알 수 없잖아. 소스를 알 수 없는데 문제는 인물한테. 근데 소스 알잖아 우리는 라디오. 아니 그거는 맞는. 이 부분 편집해야겠다. 그거는 맞는데 내 말은 어쿠스매틱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체 없는 소리라는 점에서 사실은 데이비드 린치의 머론랜드 드라이브에서 마치 그 립싱크가 끝났을 때도 계속 나오는 소리 마냥 그 신체는 없지만 다이제틱 사운드인 건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다이어제릭인가요? 왜냐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노래만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네. 왜냐면은 저는 무슨 얘기냐면은 논 다이제틱 사운드라고 했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배경음악 같은 배경음악처럼 정말 이야기랑 관계없이 그 세계랑 관계없이 그냥 관객한테 따로 다른 레이어로서 들려오는 거라면은 제가 느끼기에 어쿠스매틱은 그걸 제가 다이제틱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거기에서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다이제틱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느꼈던 이유는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듣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세계 안에 있는데 다만 원천을 알 수 없는 유령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라고 저는 어쿠스매틱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그런 개념이라 가지고 지금 유령에 가까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이어제릭 사운드라고 하면 그 화면 안에서 그 소리가 그러니까 도그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스가 확실히 그 안에 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쿠스매틱이라면 넌 다이어제릭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들어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부제 박사 같은 영화에 나오는 게 사실 대표적인 어쿠스매틱 사운드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네. 제가 사실 근데 또 고백을 하나 하자면 어쿠스매틱에 대해서 얘기한 미셸 시온의 아티클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쿵저러쿵 할 처지가 아니고요. 뭐 저도 읽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할 말은 처지는 아닌데 근데 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여기서는 재밌는 게 근데 미주사랑은 이거를 넌 다이제릭한 사용이라고 봤네요. 그러니까 실제 DJ가 어쨌든 이 영화 세계 속에 있지만 그 실제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 게 아닌가 싶네요. 재밌네요.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쓴 게 다이제틱 뮤직과 나레이션의 논 다이제틱한 사용이라고 해서 사실 좀 경계가 있긴 하죠. 네. 맞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영화는 근데 어쿠스매틱한 사운드를 약간 포기하긴 하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DJ를 보여주고. 그 어쿠스매틱 사운드를 얘기하면서 이 부분 저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울프맨을 처음에 커트가 찾아갔는데 네가 울프맨이냐 했더니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아저씨가. 네네네. 그러면서 막 아이스크림 먹을래? 막 이러잖아요. 팝시클. 네, 팝시클에 집착하면서 냉장고 때문에 냉장고 고장나서 먹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자막 없이 봐갖고. 근데 울프맨은 그럼 어딨어? 누구야? 이랬더니 울프맨 is everywhere. 어디에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어쿠스매틱 사운드가 오버랩 되면서 되게 재밌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사실 저는 이제 결국에는 어쿠스매틱이기를 약간 포기한다는 느낌이 저는 사실 약간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그 미주사랑이랑은 약간 다르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 미주사랑이 지금 오제 마법사의 마법사를 언급했는데 그 오제 마법사의 마법사도 사실은 나중에 그 건의가 벗겨지잖아요. 이러한 점에서도 사실 좀 체념의 정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긴 했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영화적 재미였다고 봐요. 이 사람이 생각한 영화적 장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울프맨을 이렇게 드러내면 더 재밌겠지 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울프맨인지를 끝까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그게 좀 걸렸거든요. 뭘 그걸 가자마자 바로 그렇게 티를 내고 사실 그리고 방송하는 장면을 커트가 몰래 보고 나가지만 그게 없어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 이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 말한 걸 보면 루카스 본인 또래 세대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 세대에 대해서 또 한 페이지 한 페이지의 강의록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들이 이런 면에서 졸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모자랄 게 없고 사실 뭐 어떤 아주 워킹 클래스 이런 건 아니지만 딱히 야망도 없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뭐 되는 일도 딱히 없고. 난다는 얘기야? 찔리셨나 봐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이때 그런 정서가 좀 확실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그 뭐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나요? 미국? 아니요, 아니 우리 네. 아니 저가 아니라.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늘 있죠. 늘 있는데 이런 게 어떤 대중문화의 코드로서 등장하는 게 이 시대가 그랬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사실 영화들이 다 그런 영화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저는 이게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이런 식의 약간 어떻게 보면 소품 같은 좀 별것 아닌 방황하는 이야기 같은 게 되게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네. 그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그랬겠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는 서부 영화 이후에 당연한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 길을 잃어버려. 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개척이 끝난 뒤에는 이제 더 이상 방향성이 없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자기가 갈 곳을 찾고 있잖아요. 이라크로 갔다가. 그렇죠. 네. 이라크 갔더니 막 욕만 처먹고 이런 그런 거?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고. 이게 다 갈 길을 잃어서 아이씨 모르겠다 이건가? 이래서 막 찍어버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주사랑이 보기에는 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이끌어줄 어떤 어른 같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뭐 얘들이 그거에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뭐 찾는 게 여자 라고 보는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사실 많죠. 근데 사실은 그쵸. 근데 사실은 이 나이 때 저는 약간 그러면서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이긴 한데 물론 이 나이 때 애들이 대체로 이 상태에서 찾는 게 여자밖에 없긴 한데 저는 제가 만약에 내일 떠나야 되면은 이런 짓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냥 친구들이랑 더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요? 아니면 가족들? 그거는 이제 본인의 퍼스널리티고 저는 그냥 저 혼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방 청소를 좀 하고 청소 요정? 청소 좀 그만하세요. 방 청소를 좀 하고 굳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정말로 방 청소랑 제가 그냥 자주 다니던 곳을 그냥 산책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저는 더 이건 뭐 개인의 성격이긴 한데 근데 저는 뭐 이런 뭐 특별한 일을 하자 이런 성격은 아닌데 만약에 이 나이 때 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예를 들면 서울로 학교를 간다 했을 때 뭔가 기억에 남는 이상한 뻘짓 같은 걸 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그 나이 때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충동은 분명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충동 뭔가 특별한 걸 하기 위해서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여자를 찾는 게 뭐 저는 뭐 사실은 그다지 공감이 가는 이야기는 저한테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대학자 토마스 알세서가 뭐 70년대의 미국 영화에 대해서 실패의 파토스라는 글을 쓴 적이 있네요. 그래서 부제가 동기가 없는 영웅들에 대한 단상?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찾아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원제는 The Pathos of Failure American Films in 1970s Notes on the Unmotivated Hero라는 글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70년대 미국 영화 주인공들이 어떤 특별한 동기가 없고 유일한 동기가 있다면 실패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영화 주인공들이 이제 실패를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고 봤는데 그 이유를 이제 소위 그 이전까지 시대에 미국을 이끌어왔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가치관에 대한 거부 그리고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에 대한 거부의 일종으로서 실패하는 행동만 하는 그런 주인공들을 그린 영화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사회 분위기 중에 하나로 이제 베트남전 같은 것 거론하면서 예시로 든 영화가 미드나잇 카우보이. 그렇죠. 뭐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거부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사실 이게 뉴욕으로 사실 컴백하는 거잖아요. 카우보이가. 그렇죠. 미드나잇 카우보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동에서 서로 개척했던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하면서 결국에는 중요하게 가치를 두는 게 가족 약간 이런 건데 미드나잇 카우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으로 돌아와가지고 사실은 창부가 되는 거니까 사실 창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족을 파탄내는 그렇죠. 직업 그리고 중에 하나고 거기서 만나는 미드나잇 카우보이의 조 버기 뉴욕으로 가서 유일하게 관계를 맺는 친구가 이제 더스틴 호프만이 연기한 레쪼라는 친구인데 네. 저는 그 이름 자체가 G가 되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레쪼가 사는 아파트 그쵸 장난처럼 뭐라 부르지? 몰라요. 어쨌든 원래 이름이 리조예요. 근데 그걸 레쪼라고 부르면서 근데 실제로 시궁창 같은 곳에 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미국 사회를, 미국 도시 사회를. 근데 그 미드나잇 카우보이 또 실제로 영화 보면서 좀 생각나긴 했었어요. 근데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근데 기본적으로 방어한다는 면에서는 똑같고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저는 좀 전형적인 이 시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나는 영화인 거는 당연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영화의 굉장히 전형인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서 미드나잇 카우보이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얘가 이제 그 조벅이 어디냐 뉴욕에 와가지고 사실은 뭐 얘가 대책 있게 온 게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마냥. 근데 사실 이 조벅은 자기가 갈 곳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죠. 자기는 뉴욕에 가서 자기가 이제 창부가 돼서 돈을 벌어야지 여자들 좀 뜯어먹어야지 라고 나름의 나이브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인물이었는데 그게 철저히 부정당하는 인물인 거고 네가 갖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겪게 되는 인물이라면 이 아메리칸 그래피티 같은 경우는 주인공들이 정말 뭘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란 점에서는 조금 다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한 인물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근데 어쨌든 미주사랑은 이 영화를 근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드나잇 카우보이나 뭐 다른 그 시대의 영화들이 살짝 우울한 감이 있잖아요. 결말로 가면. 근데 저는 이게 미주사랑의 렌즈? 특성이 아닐까라는 사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그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그 4명이 어떻게 결국 죽었는지에 대해서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너무 우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뭐 우울하다기보다는 좀 사실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뭘 궁금하지도 않은 걸 얘기해주고 그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너무 별 볼 일 없이 대부분의 삶이 끝났다는 느낌?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씁쓸했던 게 이날 밤이 그들한테서 있었던 가장 재밌는 날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너무 슬펐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슬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슬프네요. 근데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게 어때서? 라는 생각이 일단 다시 들고 본인이 죽음 충동이 있으셔서 그런 거고요. 네, 얘기 계속해주세요. 저는 이 영화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약간 10대 남자 시절 혹은 남자로서 약간 스테레오타입은 조금 아닌 편이라 가지고 전혀 아니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차나 여자 약간 이런 거에 굳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친구들 생각해보면 뭐 보통 그게 주로 관심사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게 일종의 졸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새로운 대학생이 되기 전에 마지막에 일탈로서 그냥 벌이는 일로는 굉장히 적절한 선에 왜냐하면은 사실
보통 영화의 드라마타이즈를 위해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뭔가 대단한 일이 생기고 뭐 진짜 살인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휘말려든다는 창부라든가 그쵸 휘말려가지고 이게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얘기들에 비해서 사실 이 영화는 그런 요소들이 물론 있죠. 예를 들면 파라오라는 깽단이라는 하지만 근데 그것도 되게 귀여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선에서 터치를 하고 이 얘네들도 현실로 자신들이 돌아가야 된다는 걸 결국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지만 제가 뭐 평소에 늘 나 때려쳐야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때려치지 않고 계속 삶을 유지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복귀할 준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벌이는 그 적당한 선의 일탈이라는 점에서 되게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영화라고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얘네가 비행기 타고 이제 떠나는 것도 이제 당연한 결말이고. 네, 당연한 결말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히려 여기서 좀 더 남성적 판타지에 가까운 거는 오히려 테리의 얘기만 조금 판타지스러운 면이 있죠. 판타지죠. 그 테리가 이제 이 찌질한 친구가 친구의 드림카를 받아가지고 차를 몰면서 이제 예쁜 여자를 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들이 다 약간씩 스테레오타입이긴 한데 그 스테레오타입이 어쨌든 간에 판타지로서 주어진 욕망 안에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적절한 선까지만 나가는 게 흥미롭고 테리 같은 경우에는 실을 놓쳤어? 응? 끈을 놓쳤어요? 아, 저체 정신의 끈이요? 아 근데 그거는 늘 놓고 있다가 가끔 잡는 거라 가지고 근데 테리 같은 경우에는 판타지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차가 내게 아니라는 걸 밝히고 나서도 그 여자애가 그러면 내일 아무것도 안 하면 나한테 데이트 신청할래? 라고 물어보잖아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판타지라는 건가요? 아, 저는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판타지라고 하면 그 여자애가 탔다는 게 판타지인데 꼬실 수 없는데 꼬셨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하루를 보내고 나서는 그 연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자애가 탔다는 게 약간 오히려 판타지에 가깝다고 너무 생각. 딱 봐도 찌질인데. 그렇죠. 좋은 차 타고 예쁜 여자 태우는 게 판타지인 거죠. 아 이거 큰일 났네. 어디까지 했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라고. 마음이 따뜻해. 미주 사랑은 도대체 어떤 점에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궁금한데. 그 존과 10대 소녀의 이야기에서 따뜻함을 얻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사랑이 사실은 재밌는 점이 커트 빼고는 결국에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여자를 얻는다는 점에서. 그렇죠, 그렇죠. 존도 그 10대 여자한테 뽀뽀해주고 각 그 어쨌든 나중에 볼 것처럼 얘기를 하고 헤어지고 그 스티브도 어쨌든 간에 그 여자친구랑 다시 화해를 1년 더 남기로 했고 하고 테리도 이제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은 새로운 느낌을 주면서 끝나고 네. 그래서 커트를 제한 모두가 이제 좀 그런 면에서 따뜻하게 끝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또 뭐 커트도 어떻게 보면 뭔가 방황하다가 어쨌든 마음을 잡고 떠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야기의 측면에서 뭐 얘네가 특별히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새드 엔딩은 아니고 그냥 하루 동안.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자막만 없었으면은 저도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따뜻하다는 게 뭐 잘 됐어 이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는 게 다 별 볼 일 없구나라는 점에서 묘하게 약간의 위로가 된다는 느낌? 그런 거에서 따뜻해지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미주사랑이 따뜻해진 건 확실히 그 존과 그 캐롤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귀여운 로맨스. 네, 사실 그 귀여운 로맨스도 아니죠. 저는 근데 귀여웠던 게 사실 저는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크림 뿌리는 거. 네, 그 장면은 좋죠. 이제 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대기 하던 중에 옆차에서 물풍선을 던졌는데 물풍선을 맞고 나서 이제 캐롤과 이 존이 뭐 귀여운 복수를 하는 거죠. 차가 서 있을 때 내려서 그 옆차에다가 크림을 막 발라가지고 유리창을 다 망쳐놓고 도망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렇죠. 그 장면은 귀여운 장면이고 사실 그 장면 사실 동시에 섹슈얼한 장면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역시 정신분석학자.
근데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그 장면에서 그 자동차에 그 뭐라고 해야지? 어쨌든 그 나사 같은 걸 빼가지고 그걸 반지처럼 주서 기억하게 하는 장면은 뭐 재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짓궂은 면이 있죠. 뭐 시대상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 존이 이제 캐롤한테 이제 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협박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전 약간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불편하고 굉장히 뻔하다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존이 사실은 그 여자애한테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로. 네, 거짓말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은 괜히 나오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진짜 섬세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보면서 존 되게 집에 데려다 주려고 되게 노력하네라고 정말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반쯤은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거짓말은. 진짜? 어쨌든 그런 이유로 헤어져야겠다. 얘를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다른 온도로 남아있는 영화로 네. 결론을. 그리고 미주사랑님이 마지막으로 꼽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루카스의 필모그래피에서 이 영화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조지 루카스가 항상 자신의 작품 세계에 베트남전을 직접적으로나 은유적으로나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그 아메리칸 그래피티의 결말 부분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어떤 삶을 결국 지금 살고 있는가 보여줄 때 테리, 아까 찌질이가 베트남의 앙록에서 사망했다라고 되게 간결하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베트남전에 대한 일종의 코멘트인 거죠. 근데 사실 코멘트를 하기에는 너무 별 내용이 그래서 사실 뭐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고 나왔었나? 잘 모르겠네. 그래서 어쨌든 미주사랑님의 의견을 전달드리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뭐 누군가가 이제 차 사고로 죽는다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죽는다거나 뭐 누구는 어디서 평범하게 취직을 했다라는 암울한 후일담을 굳이 붙여서 보여주는 이유가 루카스 세대가 느끼는 강압적인 사회? 기성세대가 만든 이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연출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의견에서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제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이게 루카스가 어쨌든 이게 약간 세미 자전적인 얘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루카스가 결국에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보면은 전형적인 영웅 서사를 구축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영웅 서사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도저히 그렇지가 않구나. 그래서 이제 SF 판타지를 만들어야겠다. 일리가 있어요.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스타워즈를 사실 저는 이게 스타워즈를 만든 사람이 쓴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정말 안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한테는 결국 이 영화 루카스에게 영화라는 게 그런 특히 이 사람이 집착하는 그 컴퓨터 그래픽스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영웅의 자신의 공상 속의 이야기로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어쨌든 간에 루카스가 보는 현실은 어쨌든 약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주사랑은 영웅서사라고 정확히 얘기하진 않았고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필모그래피를 봤는데 사실 제가 이 루카스의 데뷔작 THX1138을 안 봐서 저도 안 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부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미주사랑님의 해석에 따르면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결국 승리하고 억압적인 구도에서 탈출을 하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극복한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서사가 있었다면 아메리칸 그래피티에서는 제대로 된 딸을 규범을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존재가 없는 실패하는 세대의 이야기를 다뤘다고 하고 스타워즈로 가면서 이 가치관의 혼란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 걸로 해결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희망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사실 안 나오잖아요. 스카이워커에.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아버지처럼 파일럿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또 5편에서도 아버지가 제다이여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6편에서 자기가 제다이인 거를 아버지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면서 결론이 난다라는 점에서 어떤 루카스의 태도가 변화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 왜냐면 아버지가 됐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 아버지 짱 이러면서 이제 이해하네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니면 근데 사실 이렇게 말 그대로 현실에서는 불가한 것들이 SF에서는 아구가 맞게 해결된 걸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 스타워즈는 영화라서 기본적으로 좀 매끈한 이야기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 아버지라는 게 뭐 정말 문자 그대로의 아버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 규범 혹은 뭐 사회적 체계로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스타워즈는 이제 그 체계를 자기가 세우고 악으로부터 그 체계를 지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서 아메리칸 그래피티는 훨씬 더 뭐 미주사랑이 말한 것처럼 그게 좀 부재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죠. 네. 미주사랑이 마지막으로 아메리칸 그래피티를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구해다 볼 방도가 없음이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방도라는 강한 단어를 썼네요. 네. IPTV네 VOD네 디지털이네 어쩌고 하면서도 이런 고전 영화 서비스하는 곳이 한 편도 없다는 것을 반성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불법 다운로드를 마냥 비난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비난을 했고요. 실제로 이게 진짜 문제인 게 합법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오면 화질이 더 구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블루레이를 사서 보면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사실 DVD는 뭐 퀄리티가 그렇게 사실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저도 굉장히 제가 아버지를 잘 따르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규범을 굉장히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살면서 돈을 낼 수 있으면 최대한 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죠.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다운로드 파일을 받으면 그 다운로드 파일이 자막을 입히면서 화질이 나빠져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실제로 불법 다운로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파일을 돈 주고 사서 다운로드 받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런 건 진짜 저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다운로드 이런 거 아무도 안 하잖아요. 다 스트리밍이고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어디와 계약해서 뭐를 갖다 놓느냐가 경쟁인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굿 다운로드 그 캠페인이 시작되면서부터 뭔가 시작을 잘못한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라는 게 아무래도 번거롭고 실제로 힘든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굿 다운로드 그거 서비스 하려면 또 다른 플랫폼을 막 거쳐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가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쓰거든요. 물론 한정된 네, 그렇죠. 한정된 거긴 하지만 그리고 왓챠 플레이도 있고 왓챠 플레이는 써보지 않아서 실제로 저는 둘 다 한국에 있을 땐 썼었는데 뭐 왓챠 플레이도 근데 그 당시에는 좀 부족하긴 했는데 점점 갖춰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콘텐츠를. 사실 그 IPTV 같은 거는 좀 편리하다고는 생각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 싶어서 불법 다운로드를 한다기보다 정말 쉽게 볼 수 있으면 돈 몇천 원 쓰는 거 사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접근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몇천 원 아쉬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근데 저는 그냥 더 심각한 문제 이제 정말 아메리칸 그래피티 같은 걸 구해다 볼 방도가 없다고 했듯이 저는 보고 싶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에. 네. 저는 오히려 그 IPTV 같은 경우에 뭐 묶어서 그냥 강매시킨 것 같긴 한데 그 판권을 가진 곳에서 막 되게 고전 영화 같은 거 묶어가지고 강매시키니까 얘네가 이달에 무료 영화에서 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무료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좀 아쉽긴 하죠. 사실 근데 미국도 생각해보면 네. 대부분의 주류 서비스가 물론 이제 아마존은 돈 주면 대부분 볼 수 있게 많은 영화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건 맞아요. 네. 여기도 많이 생각보다
특히 아시아 영화는 보기 진짜 힘들고. 맞아요. 그런 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굉장히 총체적인 라이브러리를 가진 어떤 플랫폼을 상상하기는 어렵죠. 네네. 각자의 특성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맞게 여러 개를 서브스크립션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약간 요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름스트럭 혹시 써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쓰고 싶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트라이얼은 해봤어요? 안 했죠. 7일밖에 안 되는데 트라이얼이. 그래서 나중에 중요한 뭐가 중요하다고 다 고전 영화인데. 근데 필름스트럭 같은 서비스가 있는 게 그런 거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모든 걸 충족시켜줄 수 없듯이 각자 다른 셀링 포인트를 들고 나와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하면 내가 쇼핑하듯이 이것저것 쓰는 거? 그런 건 나쁘지 않은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시스템 같은 거는 좀 국가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하고요. 뭐 물론 모르겠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약간 국가가 약간 커다란 정부를 선호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저는 뭐 도로 하듯이 도로 아스팔트 없듯이? 아니 도로는 국가가 관리하듯이 이런 큰 규모의 플랫폼은 어느 정도 국가가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물론 뭐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지는 또 다른 문제긴 한데. 네, 그럼 뭐 추천 영화로 넘어갈까요? 어영부영? 네, 뭔가 어쨌든 지금까지 미주사랑님. 미주사랑님도 추천 영화 있어요. 그럼 미주사랑님 추천 영화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1974년작 컨버세이션을 추천을 하셨네요. 사운드 때문인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겠죠. 그리고 그 특유의 우울한 분위기와 왜냐면 컨버세이션도 너무 우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사실 저희가 7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음모론 영화 그런 거의 일종이죠. 컨버세이션도.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좀 보여주는 전형적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제 추천 영화를 할까요? 네, 어떤 영화? 너무 뻔한데 사실 너무 똑같아서 이건 추천 안 할 수 없는데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데이즈드 앤 컨퓨즈드 1993년작이고요. 이것도 이제 조금 지나간 시대를 다룬다는 점에서 비슷해요. 1976년도가 배경이고 그때 이제 여름방학 고등학생들이 이거는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날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학교 걱정 필요 없이 즐겨보자 이래가지고 학교 마지막 날 밤을 불태우는 내용인데 얘들도 똑같아요.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아주 루즈한 구조를 가진 영화고 특별히 튀어나오는 드라마틱한 이야기 없이 여러 아이들의 한량 같은 모습, 돌아다니는 모습 같은 거를 쫓아다니는 영화고 어떤 여름에 약간 뒤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지낸다는 느낌이 비슷한 그런 영화예요.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늘어져 앉아있는 느낌의 영화? 그거 뭐 평소에 그렇게 앉는 거잖아. 그쵸. 안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생각이 났고 이것도 또 여름방학이니까 여름날의 그 어떤 약간 뜨거운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생각이 납니다. 네. 링클레이터는 제가 좋아하는 이것도 약간 세미 자전적인 영화기도 해요. 왜냐면 링클레이터 왠지 다 세미 자전적인 그렇죠. 그 오스틴의 삶, 텍사스의 삶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비포 시리즈 빼고는 좀 다 자전적인 부분이 있죠. 네. 추천 영화를 생각 안 해보셨나 봐요. 지금 급하게 왓챠를 뒤지고 계십니다. 누가 그래요? 제가. 왜 거짓말해요? 사람들 보면 안 보인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이게 포스트 트루스인가? 진짜 너무한다. 2015년 올해의 단어 포스트 트루스. 저는 뭐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저 다 생각해 왔다니까요. 근데 말하고 싶지 않구나 지금.
기분이 아니구나 지금. 지금 뭔가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거든요. 아 그럼 제가 비슷한 거 그냥 네. 그냥 이거는 사실 크게 아메리칸 그래피티랑은 조금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90년대의 약간 한량들을 다룬 영화라서 데이즈드 앤 컨퓨즈드 하면 생각나는데 이상하게 클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94년도에 케빈 스미스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알아요. 이것도 정말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두 명의 할 일 없는 애들은 오히려 커트와 스티브가 이미 대학에 간 이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도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얘네. 학교 잘 안 가고 학교 아예 안 가는 것 같아. 근데 동네에서 그냥 할 일 없이 알바하는 애들의 이야기인데 뭔가 이런 식의 굉장히 느슨한 구조로 이야기가 어쨌든 2시간 정도가 흘러간다는 면에서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이 영화는 조금 더 한량스러움에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아요. 펭귄맨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저 한량스럽나요? 아니죠. 저 한량을 완전... 추구하시잖아요. 그렇긴 하죠. 우리의 꿈은 한량이.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는데 제가 좋았던 장면 얘기해도 될까요? 안 돼요. 네. 얘기하세요. 그 시작할 때 그때 물론 테리가 찌질이고 테리가 테리인 걸 몰랐지만 네. 테리가 베스파를 몰고 와서 세우려다가 잘못해서 벽에다가 박는 장면이 제일 처음 오프닝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사실은 얘가 운전을 잘 못한다는 걸 보여줘서 그때 얘가 이제 후진해서 차 막잖아요. 사실은 그 장면을 복선이네요. 네, 이어지는 장면이죠. 그냥 너무 테리가 누군지 알 것 같은 장면이라서 좋더라고요. 저는 이 캐릭터 너무 근데 시트콤 캐릭터라 가지고 사실 저는 그 약간은 도식적이죠, 4명이. 좋았는데. 좋으면서도 좀 오바다. 오토바이를 어떻게 저렇게 갖다 박냐. 근데 그게 실제로 의도한 장면이 아니래요. 실제로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진짜? 네, 그거를 루카스 감독이 살린 거래요. 제가 또 트리비아를 조금 읽어봤죠. 정말요? 네. 이거 신기하네. 저는 사실 그 장면 보면서 저렇게 하기엔 쉽지 않은데 라는 코리오그래피가 잘 짜진 영화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실수였다는 거. 그 되게 몇몇 장면이 실제로 그냥 첫 번째 컷을 약간 실수가 있지만 첫 번째 컷으로 가는 그 물풍선 맞는 장면도 그랬대요. 진짜? 네. 원래는 막 엄청 화를 내야 되는데 그 너무 정면으로 탁 맞아서 막 웃으면서 화를 내는데 그 장면을 그대로 살렸다고. 근데 확실히 그 장면은 정말 저도 너무 막 화 안 내서 사실 좋았거든요. 약간 살아있는 느낌이 있죠. 살아있는 느낌이 있죠. 추천 영화 생각나셨나요? 여러분 저는 글쎄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늘 그렇듯이 많은 영화가 떠올랐고 제가 아까 언급했었던 졸업이라던가 Saturday Night Fever라던가 아니면은 부기 나이츠라던가 많은 영화들이 떠올랐고요. 그냥 젊은 친구들이 약간 방황한다는 점에서 아마 이거는 근데 제가 딱히 이 영화 때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스파이크 존즈의 어댑테이션을 했기 때문일 것 같은데 Scenes from the Suburbs라고 이제 2011년에 스파이크 존즈가 찍은 단편 영화가 있어요. 이 단편 영화 30분짜리네요. 네, 이 단편 영화를 발췌해서 이제 아케이드 5의 The Suburb라는 노래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영화도 10대들이 이제 얘네들은 차는 아니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죄를 저지르나요? 제목이 씬이라서. 씬이구나. 네네네네. 특별히 근데 얘네가 사실은 뭔가 대단한 걸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은 이 영화가 얘네들이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가진 불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 배경 자체가 이제 또 약간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군인들이 이제 약간 통제하는 약간 계엄령 같은 상황의 이미지들이 펼쳐지거든요. 이 영화 안에서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제 강압적인 사회 안에서의 일탈을 보여주는 영화라서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현관모자가 말한 것처럼 사실 준비를 안 해왔는데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거라서 솔직히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이유는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대돼. 그리고 Scenes from the Suburb는 네. 비메오에서 볼 수가 있나 봐요. 아 네네네. 제가 올릴 때 같이 첨부해가지고 링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뮤직비디오로 보셔도 되고요. 뮤직비디오도 아케이드 파이어의 이거의 재편집인 건가요? 아니면? 네, 하이라이트 같은 식으로 편집이 돼 있어요. 그렇구나.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네, 그러면은 네 여러분의 몸을 흔들어서 마음을 흔들 수는 없죠. 저희는 어쿠스틱마틱한 보이스이기 때문에.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언니네 이발관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요. 근데 영업하고 곧 나올 6집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데이빗 린치의 트윈픽스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데이빗 린치의 트윈픽스를 추천하겠습니다. 네네 보시고요.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는 이제 미주사랑도 이제 장례를 치렀으니까 장례를 치러 다시 최근 영화로 좀 돌아가 볼까요? 네, 그래서 다시 최근 영화가 뭐 있냐면은 이게 사실 한국에서는 벌써 개봉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오늘 네, 개봉을 오늘이 하죠? 18일인데 네. 원래 금요일 개봉인데 이것도 하루 약간 일찍 당겨서 개봉해서 사실 내일부터 개봉이구나. 네, 그럼 오늘 무슨 요일이요? 오늘 목요일인가? 오늘 목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부터 개봉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공식 개봉이 사실 내일이에요. 근데 얘네도 하루 땡겨서 개봉하는 게 유행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 개봉일 왜 정해? 어쨌든 간에 저희는 오늘 에어리언 커버넌트를 개봉해서 저희는 에어리언 커버넌트를 보고 다음 시간에는 에어리언 커버넌트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현관모자가 에어리언 시리즈를 다 좋아한다고 하긴 조금 웃기고요. 사실 에어리언 시리즈 자체는 어릴 때 봤으니까. 근데 제가 프로메테우스를 굉장히 좋게 봐가지고 이 커버넌트가 나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기대작 중에 하나고 네 제가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보기 전이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에어리언 커버넌트 예고편은 사실 굉장히 실망스럽게 봤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SF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걸 수도 있고 대사 같은 게 좀 너무 걸리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볼 거니까. 보면 알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저희는 에어리언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영화 시작해서 이만.